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시 해석부터 먼저 독해 경로를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문학 개념어 수업을 같이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시 해석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같이 갈 거야. 늘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 목적의식을 제대로 갖춘 다음에 공부를 해야 효과가 있겠지. 자, 시 해석 공부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문학적인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야. 너네가 지금 고3이다, 재수생이다, 이런 이제 당장 수능을 봐야 되는 입장이라면 문학적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지. 당장 올해 수능에 나올 애들을 최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연계 작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줘야겠지만, 지금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생활 내내 너네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작품의 유형은 어떤 거고,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제의식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경험해 놓으면 분명히 독해적으로 그냥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문학적 저변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해석을 같이 해가면서 작품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만 해도 이 목적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나 내신을 풀다 보면 이제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해석을 해야 시간 낭비 없이 답에 직진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시 해석들을 해가면서 보기가 없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고, 이 작품에서 보기로 활용될 만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혹시 우리가 좀 저변을 넓히는 쪽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 해석 공부를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진도에서 배웠었던 문학 개념어들이 있지. 이 문학 개념어를 활용해 시를 읽어내는 방법 같은 것들을 복습할 수 있다면 좀 더 좋겠지. 크게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 해석을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면 돼. 자, 첫 번째 시로 갈게. 오늘 할 첫 번째 시는 김소월의 님의 노래거든. 자, 먼저 아무것도 없이 이 작품을 만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시작해보자. 자, 제일 먼저 뭘 봐야 될까? 님의 노래라는 제목을 봐야겠지. 자, 시의 제목이 님의 노래야. 생각해보자. 화자는 님의 노래를 적어도 생각 중이겠지. 님의 노래를 생각한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님이 불렀던 노래, 이런 게 있겠지. 자, 님이 불렀던 노래를 현 상황에서 생각 중이라면 화자의 상황을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 화자는 과거에 들은 노래를 회상 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과거에 들은 노래를 회상 중이라면 문학 개념어적인 도출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 자, 문학 개념적인 도출을 해보면 모든 주제의식인 관념은 반드시 그 주제의식이 있을 만한 상황이 있어야만 노출될 수 있다 그랬지. 즉, 과거에 님이 노래를 불렀었던 상황이 현재의 화자에게 생각이 나면서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라고 보는 게 이 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제목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나름의 추측이겠지. 맞는지 생각해보면서 가보자. 자, 그리운 1년이야.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라고 돼 있네. 자,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 우리님은 현재 그립기 때문에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리고 노래는 맑다라는 수식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화자에게 긍정적인 대상이겠지.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자, 현재 화자의 가슴에 젖어 있다. 여기서 가슴에 젖어 있다라는 표현은 가장 일반적인 상황적 서술어로 생각해 봤을 때 늘 생각난다 정도가 가장 맞겠지. 1년을 통해서 화자는 언제나 님의 맑은 노래를 그리워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정도의 상황을 도출시킬 수 있겠네. 늘 보기가 없을 때의 시 상황은 객관적인 상황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돼.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린다.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린다. 자, 일단 1년이 어느 정도 재진술된 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어떤 상황이 일단 확정이 났으면 그 상황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 연을 읽었을 때는 우리는 이미 화자가 님의 노래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잖아. 거기까지 생각했잖아. 그럼 거기다가 갱신하고 더해주고 보완해주는 거야.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자, 긴 날에 문 밖에서 서서 듣는다. 자, 누군가를 문 밖에서 서서 있다면, 누군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듣고 있다면 진짜 들릴 리가 없으니까 문 밖에 서서 님을 생각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언제? 하루 종일. 그럼 그리워한다라는 상황임을 해석할 수 있겠네. 어쨌든 그렇게 들어도 진짜 들릴 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질고 저물도록 밤들고 잠들도록 즉 계속 들린다. 늘 생각난다의 재진술이라고 보면 되겠네. 즉 얼마나 그리운지 강조하는 연이다라고 우리는 봐주면 돼. 자,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든대. 자, 님의 노래를 생각하며 잠든 화자라고 읽어줄 수 있겠지. 이제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든다.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할 표현은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홀로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지만 고적하다라는 거는 좀 쓸쓸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거든. 즉 쓸쓸하게 자도 잘 포근히 잘 수 있다. 포근하게 잘 잘 수 있다. 쓸쓸하게 혼자 잠들어도 포근하게 잘 수 있다라는 의미로 나는 상황이 파악이 되거든. 즉 화자는 외로움을 님을 생각하며 달래고 있는 중이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언어로 바꾸는 게 수능적 해석이야. 쓸쓸하게 홀로 누워 있어도 포근하게 깊이 든다. 잠을 잘 잘 수 있다. 왜? 외로움은 님을 생각하면서 현재 달래고 있으니까. 님의 노래는 화자를 잘 자도록 하게 해주는 외로움을 달래는 역할을 하네. 자, 근데 그 다음 면을 보면 그러나가 나오지.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보여라고 돼있어. 자, 화자가 잠들었을 때까지 님을 생각하면서 잠들었어. 근데 깨면 님의 노래를 전부 잃어버린대.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자, 그러나 깨면 모두 잃는다.
이거를 상황적으로 어떻게 갱신할래? 나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자, 깨면 잠들 때까지 님의 노래에 도움을 받아서 달래면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잠이 들었어. 하지만 깨버렸으면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거든. 현실로 돌아오면, 즉 정신을 차리면 왜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자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님의 노래로 현실의 외로움을 잊었거든. 그러니까 현실의 굉장히 외로운 상황을 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는 행위로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한 거야. 근데 그걸 깼다라는 거는 그렇게 자신을 달래주던 노래를 통해서 잠든 그 상황이 끝났다는 거지. 즉 이거를 현실을 자각했다라고 나는 읽혀. 모두 잃는다라고 하면은 현실로 돌아오면 노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노래가 없다라는 건 노래는 원래 초에 없었으니까 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현실로 돌아오면, 정신 차리면 님의 부재가 실감 혹은 절감된다. 실감나게 님의 부재가 결국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나는 읽혀. 자, 이 시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김소월의 님의 노래는 님의 노래를 통해서 현실의 외로움을 잊는 화자는 님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잠이 들 정도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지만, 님의 노래를 통해서 달래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님이 현재 자기 옆에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슬퍼하고 있다. 이런 작품으로 잡을 수 있겠네. 자, 해석에 공감하니? 한번 보자. 사연 부분 보면 주제가 바뀌거나 전환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작품의 주제가 뭔지 알아. 이별 상황에서의 그리움이야. 그치? 즉 그런 게 바뀐 건 아니야. 다만 어떻게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님이 없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느끼는 애상감이 강조된 부분이다. 비슷하지? 즉 님의 노래를 잊고 말았다는 것이 이제는 그만 사랑한다 식의 해석이 아니라, 이게 선택지에 자주 나올 만한 그런 잘못된 해석이야. 해석이 아니라 잠에서 깨면 현실이 너무 확 다가서 슬프다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 상황 파악되니? 자, 여기까지 해석해보고 추가적으로 공부해볼 부분들을 보자. 두 개의 글을 볼 건데, 김소월의 시를 공부할 때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 글이 이 글이야. 일단 읽어볼게. 2019년 교육과정 평가원 9월 모의고사에 나온 그 글이야. 자, 제목이 김소월과 전통적 리듬인데, 시의 내용과 주제의식, 의미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대척점에 있는 어떤 균형의 축을 맞추는 게 리듬 혹은 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주된 출제는 내용이겠지만 김소월 같은 시인을 너네한테 제시해줬다는 건 리듬이나 형식적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같이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자,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줄게. 일단은 얘 무시하고 그 이후부터 독해보자. 글자의 개수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의 질서라는 것을 부여한데, 반복은 반드시 시의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자, 즉 그러니까 질서와 리듬을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반복이다. 그런데 고전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자, 굉장히 나중에 배울 문학 개념어 중에 중요한 게 하나 튀어나왔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설명할게. 일단 써놓을게. 규율과 규범이라는 게 외적이다, 내적이다로 구성돼 있지.
자, 분류되어 있지. 가령 시조는 사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음보는 삼음도를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뭐 시조라는 건 이렇게 규율을 따른데, 현대시에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는 쉰다는 거야, 읽는 걸. 고전시가에 없었던 쉼표,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자, 책임이 커졌다. 규율은 없지만 나머지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대.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첫 번째 문단은 현대시가 고전시가와 달리 따라야 될 규율이 없는 대신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말소리, 휴지, 쉼표, 마침표 이런 요소들의 책임이 규범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의 반복이 시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그게 시의 고유한 의미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정도의 글이겠지. 더 읽어보고 나서 글에 대해서 설명할게. 머루랑 다래랑 먹고와 같은 고려 소교의 삼음보,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혀내어와 같은 시조의 사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서 해체되었다기보다는, 즉 한국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었던 고전 시가의 리듬적 요소는 현대 문학에 와서 없어졌다, 해체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서 뒤로 가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흔적처럼 남았다 라고 보는 건데, 이 흔적이라는 말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아니면 중세 문학과 현대 문학을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야. 이게 흔적이라는 말로 나올 수 있어.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돼서 친숙하지만, 자, 이 어떤 시는 현대시겠지. 어떤 현대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는, 즉 흔적이 강하게 감지된다 정도로 이 부분을 읽으면 되겠지. 어떤 시는 이렇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서 낯설대.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고전 시가의 리듬을 굉장히 충실하게 맛볼 수 있는 현대시는 김소월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거의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감지되지 않아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한국 문학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서 낯선 예는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대. 이상이 누군지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한국의 현대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라고 돼 있네. 자, 그러니까 김소월이 있고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있고, 많은 시인들이 이 사이 어딘가에서 좌표를 찍고 있다. 얘는 고전 시가의 리듬을 굉장히 잘 계승한 거고, 얘는 고전 시가의 리듬을 가장 많이 탈피한 시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글이지. 자, 김소월은 이 글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의 모든 현대 시인들 중에 고전 시가의 전통적인 한국의 율격이나 리듬적 요소를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시인이다라고 평가받고 있거든. 그래서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거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 너네가 일단 김소월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김소월은 기본적으로 이런 중요성 때문에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시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외적 규율과 내적 규범이라는 거는 구분하는 기준이 강제성이라는 개념이거든. 강제성이 있으면 규율이고 강제성이 없으면 규범이라고 보는데, 조금 더 설명하면 시조를 예시를 들어서 생각할게. 자, 중학교 때 배우듯이 시조의 이제 구성을 배우게 되면은 이런 말을 배워. 3장 6구 45조로 이루어져 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개의 장은 시조가 초장과 중장과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고, 6개의 구는 초장, 중장, 종장이 각각의 장이 2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고, 45조는 45글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거든. 시조 하나를 써가면서 공부해보자. 아까 전에 그 어디 있어? 뭐야? 이 시조를 한번 써볼게.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현대어로 바꾼 번역으로 쓸게.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보고픈 임 오신 밤에 구비구비 펴리라. 황진이의 시조인데 수업시간에 언급한 적 있지. 자, 구성 요소를 보자. 3개의 장, 하나, 둘, 3개의 장으로 돼 있고,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보고프님 오신 밤에 구비구비 펴리라.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 45글자 내외라고 돼 있는데, 보통 절대적이진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자 정도까지 허용해. 몇 잔지 세볼래? 3, 4, 4, 4, 6, 8, 3, 4, 4, 3. 자, 몇 개니? 셈이 빠른 사람은 어느 정도 나왔겠지만, 이제 11, 14, 그래 7, 7, 14. 자, 28에 11. 뭐야, 39밖에 안 되네. 아, 현대어 버전이구나. 미안해. 현대어 버전이 아니라 과거 중세 국어 버전으로 하면 좀 더 많이 늘어나. 어쨌든 그 현대어 버전으로 써서 조금 글자 수가 많이 차이가 났는데, 얼른 지워야겠다. 그 시조는 이런 식으로 보통 3장 6구 45조로 이루어져 있거든. 네, 현대어 버전으로 써서 글자 수에 좀 문제가 생겼지만 보통은 3장 6구 45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규율이야, 규율. 쉽게 얘기해서 이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시조가 될 수 없는 거야. 즉, 적어도 시조라는 장르, 특정 장르로 인정받고 싶다면 반드시 따라야 될 규칙 같은 거, 즉 강제성 있는 규칙이라는 거지. 그런 게 규율이야. 근데 우리 현대시를 쓸 때는 현대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리듬적 요소 이런 게 있니? 없지. 다 제각각이잖아. 그래서 규범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즉, 강제성이 없는 거지. 나름대로 리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규범적 성격, 보통은 이때 쉰다, 약간 이런 공유되고 있는 의식이나 대부분 따르는 흐름 같은 것은 있지만 절대 강제적이지 않은 거지. 그게 규율과 규범의 차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시조를 배울 때 나중에 다른 개념으로 사설 시조라는 것을 배우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시조와 사설 시조의 가장 큰 구성적 요건의 차이는 이 중장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야. 초장과 중장은 좀 일반적인 시조와 비슷한 구성 요건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중장만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거는 위의 규율을 지키지 않았지. 그래서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시조라는 장르에 편입되지 못하고 사설 시조라는 새로운 장르로만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게 규율이야. 자,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봤었어. 자, 김수월에 대해서 하나만 더 공부를 해보자. 이번에는 하나의 이제 논문을 가지고 와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읽고 넘어갈게. 수월의 초기 시대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들의 목소리는 여성적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즉, 화자는 대부분 여성적이다. 그것은 이 시들이 이별, 그리움, 기다림 등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의 한같은 정서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런 정서가 내용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들의 목소리가 여성적이다라는 글이네. 그리고 소월시 화자들은 사랑에 상처를 입은 여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불운을 운명처럼 감수하고 소월시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대개가 자기희생적이다. 슬픔이 통곡이나 절규로 표출된다면 남성적으로 이해되겠지만 외로움, 기다림, 슬픔 등은 여성적으로 해석된다. 자, 여성적이다라는 말이 최근의 교육과정에서 잘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김소월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적인 접근만 하고 지나갈게. 자, 우리 화자를 뭐라고 배웠니? 화자는 시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말하는 이지. 물론 이 화자는 시인 자신이 될 때도 있고 시인이 만들어낸 어떤 인격이 될 수도 있고 이 시처럼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말하는 여자가 될 수도 있겠지. 자, 이 개념을 우리는 세계라는 개념과 접목시킬 수 있어. 세계가 뭐야? 시인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지. 시인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작품 속에 만들어낸 모든 것을 문학적 세계라고 하지. 그러면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문학적 세계에 편입될 수 있는 개념이겠지. 그러니까 화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가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무조건 뭘까? 시인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지. 그러면 이 내용도 결국 뭐니? 김소월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즉 김소월의 주제의식인 외로움, 기다림, 슬픔 이라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구체화시키는 하나의 방법. 이게 뭐야? 여성 화자라는 문학적 세계의 탄생이다. 여성 화자라는 형식적 요소,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라고 이 글로 이해하면 되겠지. 이렇게 수능적, 그러니까 문학에서 수능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공부를 할 때는 세계와 정서의 표현, 종사의 효과적인 전달, 이 개념을 거의 모든 글에 다 접목시킬 수 있어. 늘 이런 관점으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정답 선택지에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 자, 이거는 올해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고3들 대상으로 쓴 부분이기 때문에 심심하면 한번 읽어봐.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음 작품을 따로 찍을게. 고생했어.